국내 증시는 오늘 9월 첫 거래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8월은 참 힘든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00을 뚫을 것 같으면서도 못 뚫는 그런 박스권 흐름이 계속됐었는데 과연 9월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9월 우리 증시에게는 조금만 더 친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의 분위기를 많이 봤겠지만요. 지난달 마지막 일, 이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먼저 점검을 해보고 이번 한 달 동안 국내 증시 분위기 어떠할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금요일장 그리고 9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까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 8월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10분 동안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0.55% 오른 신고가 기록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날 경제지표가 우호적으로 나왔는데요.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연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안에서 금리 인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8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8월 한 달 동안은 상대 주요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8월 상승률 모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8% 강세였고요. 기술주가 좀 힘든 한 달이었죠. 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고 S&P 500 지수 2.3% 강세를 보였습니다. 3대 주요 지수 한 달 동안의 추이를 보시면 8월 초반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급락을 했었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힘을 내주면서 결국에는 다 상승 마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특히 S&P 500 지수를 보시면요.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침체에 좀 나름대로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필수 소비재 잘 나갔고요. 금리 인하에 좀 기대어서 가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동산과 헬스케어 섹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8월 한 달 동안의 종목별 흐름은 어땠는지 8월 한 달의 핀비즈 히트맵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M7 종목 중에서 절반이 오르고 절반이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8월 한 달 동안 4.87%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흔들림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기준으로는 9% 이상의 큰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도체주도 대체로 상승했는데 마이크론과 인텔이 역시나 좀 아픈 손가락이었던 8월이었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 4% 이상 빠졌고요. 아마존도 3% 그리고 테슬라도 1.27%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메타가 4% 이상 강세를 보였네요.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CNBC는 특히 필수 소비재에 주목을 하면서 지난 2022년 이후 최대 월간 상승률 5.2% 상승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월마트가 10% 이상, 코스트코도 9% 이상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애플은 어떨까요? 애플에 있어서 9월은 참 중요한 달이 되겠는데요. 일단 금요일장에서는 0.34% 하락을 했는데 이제 9일에 신제품 공개 이벤트 행사를 앞두고 있죠. 그동안 애플이 9월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나 한번 살펴보니까요. 평균적으로 3.5% 9월에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훈풍을 탔었고 그 이후에도 나름대로 훈풍을 탔는데 유독 9월은 좀 쉽게 힘을 내지 못하는 주가 상승률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아무래도 신제품이 공개된 이후에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번 9월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능이 탑재되는 아이폰이 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9월 움직이도 좀 하반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이후 연말까지는 평년보다도 아웃퍼폼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9월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될지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3분기의 마지막을 장식할 9월, 이제 노동절이 껴있기 때문에 하루 뒤에 첫 거래일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두 긍정적인 전망을 일단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0.2%포인트 올린 2.7%를 기록할 것 같다라면서 상향 조정을 했죠. 그리고 애틀랜타 연은에 발표하는 GDP 나우도 3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는 2%로 보고 있다가 이번에 2.5%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유를 보시면요. 지금 소비가 그래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비가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되려면 그 소비할 때 쓸 돈을 잘 벌어야겠죠. 바로 고용시장이 잘 버텨줘야 될 텐데 이번 주 고용 지표들 대거 예약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과 함께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9월이기도 합니다. 2달여가량 이제 앞두게 될 텐데요. 지난 과거 6번의 대선 사이클을 보면요. 대선을 앞둔 2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4.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9월은 원래 S&P 500 지수가 좀 약한 달, 최악의 달로 꼽히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대선을 앞둔 변동성도 더해질 테고 또 이런 통계적인 2개월 동안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통계도 있는 만큼 좀 불안한 경계 심리를 아무래도 좀 가지고 가면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세워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등 방어적인 섹터가 과거 데이터를 봐도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에도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9월에도 이 필수 소비재 다시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등 방어적인 섹터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제가 계속해서 고용 지표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지표들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기준으로 2일은 노동절 휴장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또 쌓인 시간에서 시장 이야기 외에 또 대선 특집으로 어떤 시장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체크를 해볼 전망이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지 시간 3일에는 제조업 관련된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공개가 됩니다. 제조업이 위축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지 시간 4일에는 중요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7월 부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연준의 베이지북도 이날 함께 공개가 되니까요. 고용 시장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용 외에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동향에 대해서도 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목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목요일부터 또 바쁘게 움직여야 될 텐데요. 현지 시간 5일 기준 8월 ADP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되고요. 같은 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나오게 됩니다. 한 달마다 나오는 보고서고요. 매주 공개가 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보다 더 자세한 고용시장 상황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서비스업 PMI 두 가지가 공개가 되니까요. 서비스업이 사실 제조업보다는 미국 GDP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 위기에 고용 주간의 대미를 장식할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과 실업률, 즉 8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됩니다. 실업률 7월에 깜짝 상승하면서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했었는데 7월 실업률 상승이 일시적이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과연 들어맞을지 8월 실업률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이벤트들 그리고 9월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나갈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9월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함께 잘 달려주는 그런 조금은 좀 이변이 있는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내 증시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였던 8월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 하루는 어떠했을까요?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 전에 확인해볼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날은 다행히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 전날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반가운 반등세가 마지막 날은 연출이 됐는데요. 코스피 0.4% 오르면서 2674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에 조금 더 큰 회복 탄력이 보여줬죠. 1.5% 오르면서 767선 터치를 해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 원 가까이 매도 물량 추회를 했었고 또 지금까지의 증시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는 시총 기준으로 50%의 종목 순위가 변동이 됐었고요. 코스닥은 100%의 종목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의 급격한 움직임을 불러일으켰던 것 가장 중요했던 게 바이오 섹터로의 자금 순환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관과 외인 쪽에서는 여전히 바이오 쪽을 담아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그 리스트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외인 쪽을 먼저 보시면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HLB나 알테오젠, HLB 생명과학, 유한양행 등 여전히 많은 반도체주들이 이름을 올린 모습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그나마 금요일에는 반등 흐름에 함께 몸을 실어주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쪽 상위 종목 보시면 HPM 대표 주자로 한미 반도체 외인들이 담아간 모습도 체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 쪽의 리스트를 보시면 동일하게 제약바이오 관련주로의 강한 수급이 있었는데 비만 치료제와 함께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GI 이노베이션이나 HK 이노엔, 삼천당 제약 여전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날 반도체 투톱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현재 구간을 우리가 정말 저점으로 가져가도 되는지 일단 기관들은 자신감 있는 매수 흐름을 보여줬네요. 그럼 이슈단에서의 종목 흐름들은 어떠했을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신규 상장 테마주들 지난주 금요일에 흐름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반기 들어서 이 IPO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상장하고 나서의 주가 부진 때문에 오히려 약간 소외주로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M83 같은 경우도 상한가 동시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딥페이크 관련주들 여전히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페이스 새롭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시장에 등장을 했는데 일단 내년 예산안에서도 딥페이크 관련된 예산안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면서 해당 테마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계속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 또 발표가 나올 때마다 꿈틀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라운시큐 같은 경우는 14%대 그리고 모니터랩도 13.8%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표적인 테마는 바로 조선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시리즈 발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클락슨 신조선가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벌써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DS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선의 대규모 발주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다가오는 2달, 3달 안으로 한마디로 올해 안으로 조선 관련주들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재대 쪽으로 지난주에도 변동성이 먼저 나왔었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은 8%대, 태광도 7.6%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머크와 관련돼서 하나오션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또 전해진 만큼 오늘 조선 쪽의 움직임도 동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확인해볼 이슈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K뱅크라는 하나의 이 이슈와 함께 관련주들이 상한가 직행을 했는데 K뱅크의 예심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올해 10월 안으로 코스피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K뱅크의 상장 이후 몸값 같은 경우는 5조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IPO 시장
최대 규모의 IPO 최대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은행권일 것 같습니다. 업비트에 연동되는 실물 자산, 실물 은행으로는 K뱅크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업비트와 함께 K뱅크 지난 몇 년 동안 몸짓을 엄청 크게 불려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5조 원대 몸값 전망과 함께 이르면 10월 안으로 국내 증시 상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제는 그렇다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시간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죠. 브리지텍과 인지소프트 각각 0.8%와 0.4%로 K뱅크의 보유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두 종목 모두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K뱅크의 영업 실적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순이익단에서도 정말 나쁘지 않은 놀라운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주가 변동성 장 출발 이후에 바로 연결될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상한가 안착했던 두 가지 종목 종가 현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인지소프트 같은 경우는 2.7% 오름 폭포인 19,530원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브리지텍도 9% 오름세 보이면서 6,600원 선에 마쳤습니다. 9월 들어서 그동안 낙폭이 심했었던 반도체주 위주로 다시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9월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슈들 점검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전략들 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들어 첫날 인사드립니다. 9월 2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경제 전망 월요일이니까 일단 먼저 제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이를테면 이제 엔비디아 한 주였다. 보면 이번 주는 이제 고용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고용의 주, 매크로의 중심이 되는 주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들 뭐부터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있고요. 내일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되고 중국도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7일, 4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 나옵니다. 7월 구인 이직 보고서 보통 졸트라고 그러죠. 이거 나오고 구인 공고 건수도 나오고 구인 공고 건수는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얼마나 하느냐를 또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구인 공고 건수도 지금 흐름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일 날 ADP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나온 이 비동업 취업자 수 증가 이것도 상당히 일종의 고용 보고서의 선행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죠. 그다음에 이날 ISM 서비스업 지수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일 날 미국의 8월 고용 지표 실업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4, 5, 6일 이 3일간은 계속해서 고용 관련 지표들이 연달아 나오는데 이 세 지표 간의 이 상호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7월 달 수치가 4.3% 실업률이 이렇게 나왔죠. 이제 앞서 이제 이은주 앵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예상치가 4.2% 정도. 그러니까 7월보다는 실업률이 소폭 낮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 예상치긴 한데 지난 7월에 4.3% 나왔을 때도 원래 예상치는 4.1%였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예상치보다도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태가 이번 8월 고용 보고서에도 그대로 다시 나타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지난달이었죠.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그 신규 취업자 수 이 숫자를 80만 명 줄이는 수정 통계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뭐 시그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뭐 그것도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고용 시장에 신규 이 근로자 채용 이 관련된 수치가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4.2%로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너무 시장 예상치에 너무 이렇게 안심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만약에 이제 실업률이 이번에 예상치 4.2%, 또 7월 달 4.3%보다 더 높게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9월의 금리 인하 이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미국의 경기 경착륙 우려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예상치보다 4.2% 맞춰서 나오거나 또 그보다 또 더 낮게 나온다면 당일 시장에서는 미국이 경기 경착륙 우려는 이제 정말 생각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시장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폭도 25bp로 이제 안정이 될 거라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이번 주는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이 고용지표 결과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방향성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달 이제 투자 주체별 성적표 나왔습니다. 1위는 외국인이 다시 지난 7월에 기관에게 뺏겼던 1위를 다시 회복을 하고 기관도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개인만 7월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수익률만 보면 외국인이 3.7% 플러스 수익률, 기관이 플러스 1% 수익률, 개인이 마이너스 1% 수익률 이렇게 낸 것으로 나옵니다. 자, 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개인 기관들 상위 5개 종목 어떤 종목들을 샀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외국인은 보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등 바이오와 2차 전지주들을 주로 상위권에서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보면 이들 종목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는 것처럼 8% 가까이 수익률을 냈다. 이게 상당히 8월 달이죠. 8월 달이죠. 8월 달 외국인이 수익률이 좋았다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현대차 뭐 소폭 마이너스인데 뭐 큰 하락은 아니었고요. 자, 이번에 기관도 보죠. 기관도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6% 수익률을 내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한국전력도 괜찮았고 삼성 SDI. 그러니까 여기도 기관도 2차 전지 쪽에 무게를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셀트리온에서 좀 손해를 봤고요. 하나금융지주, 금융주가 마이너스 5.6%가 떨어지면서 많이 수익률을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금융주들 하반기 특히 이제 9월, 10월 이렇게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제 개인 보죠.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여전히 1위죠. SK하이닉스 2위고. 두 종목이 수익률이 썩 좋지 않습니다. 2차 전지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또 마이너스, 네이버 5.8%. 네이버로 이제 채매수를 조금 한 셈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또 5번째 순매수가 이제 한미반도체. 이거는 뭐 거의 10%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관련주들, AI 관련주들을 샀던 게 개인들이 주로 샀었는데 굉장히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저가 매수가 많이 들었던 거죠. 이제 바닥 찍었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근데 아모레퍼시픽도 별로 좋지는 않았고 화장품주가 8월달에 썩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거 영향을 개인들이 그대로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산 거 2차 전지 바이오 쪽 보면 결국은 그달에 그 시장에서 좀 분위기가 한쪽으로 가는 섹터들이 있더군요. 그쪽에 많이 샀던, 그쪽을 많이 편입했던 그런 투자 주체들이 이제 수익률도 좋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크게 이렇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두산마켓과 로보틱스 합병 철회권은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주주총회를 물론 통과해야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시장에서의 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들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병 이 두산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안 바뀐 거의 핵심은 두산 밥켓을 상장 폐지를 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넣는다. 이 부분이 이제 포기를 했다. 이 부분은 이제 철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밥켓은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감안한 시장의 평가를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두산그룹 관련 주가 계열사들 주가 흐름을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두산 밥켓만 마이너스 5%로 크게 좀 떨어져
있었고 에너빌리티가 가장 좋죠. 2% 가까이 올랐고 로보틱스도 1.5% 넘게 그다음에 지주회사죠. 두산도 1% 넘게 각각 올랐습니다. 시장 분석을 이제 이거를 감안해서 해석을 좀 해보면 밥캣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합병안이 이 합병안이 아니 이 이제 구조 개편안이 두산 밥캣 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고 로보틱스와의 시너지 효과 언젠가는 나겠죠. 이 로봇 쪽에 대한 전망이 워낙 좋으니까. 하지만 그게 언제 날지에 대한 거는 사실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몇 년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밥캣 주주들한테는 좋을 게 별로 없는 그런 개편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밥캣으로부터 들어오는 배당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 기대가 되고 두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두산이 뭐 가장 큰 수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초에 11일 날인가였죠. 사업구조 개편안 나오고 난 다음에 두산 관련주들 다 떨어지긴 했는데 그나마 가장 덜 떨어졌던 게 주식회사 두산, 그러니까 지주회사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밥캣에서 들어오는 배당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밥캣이 갖고 있는 또 막대한 또 이 부채도 또 부담이 됐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서요. 결국은 배당을 받는 것만큼 부채 규모가 떨어지면서 나는 이 이자 갚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부채가 많다는 것 자체가 해당 주가의 주주 가치에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에너빌리티도 손해 볼 건 없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달에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가 이제 되는 걸로 확정이 됐죠. 정확하게 날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9월 중에 나온다니까 지금 오늘 이제 준비는 다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LG, 포스코 등 대기업들을 동참 릴레이. 그즉 정부의 이제 이 거래소의 밸류업 지수 발표가 임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주로 금융주들 중심으로 밸류업 관련된 어떤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는데 이제는 주요 그룹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들이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밑에 표 한번 보면 월별 밸류업 공시기업 현황도 보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보시면 되겠는데 확실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서 공시라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계를 봐더라도 지금까지 29개인데 코스피가 25개, 코스닥은 4개니까 코스닥 쪽에 밸류업 참여하는 기업들이 아직은 굉장히 좀 미흡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기업들 어디가 주로 좀 하고 있는지를 보면 LG, 포스코, 현대차 이렇게 크게 좀 보이고요. LG그룹 같은 경우 5천억 규모의 LG전자, LG화학 주식을 장내 매수를 하겠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수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이런 계열사들의 밸류업 계획을 4분기 중에 구체적으로 공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앞서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또 하나의 이제 그룹이 현대차죠. 지난주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3년간 25년부터 3년간 총 주주 환원율을 35%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1년에 100원 벌면 그 100원에 35%, 35원은 주주들한테 나눠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최저 주당 배당금도 연간 10,000원, 또 3년간 자사주 4조 원 규정,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큰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 주가에도 그대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요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있는 그런 큰 기업들 중심으로 되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의 적극적인 어떤 모습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 22년에 본격적으로 밸류업 정책 시작해서 2024년, 그러니까 올해 한 2년 걸린 거죠. 톡톡히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도 올해 이제 밸류업 지수 나오고 한 내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이제 이 밸류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일단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정부가 독려한다고 이익이 안 나는 회사가 주주 환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또 하나는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공시하는 회사가 좀 적은데 결국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들과 이 밸류업에 참여 못할 정도로 주주 환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실적이 나쁜 기업 간의 이 양극화가 앞으로 굉장히 심해질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가 이제 9월에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9월 전략도 꼼꼼하게 잘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역사적으로 9월 시장이 조금 부진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9월 달이 지금 3분기가 이제 한 달 남은 상태인데 사실 현재까지 국내 증시 상황은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인데 9월에도 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9월까지 그러니까 3분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4.4%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한 8.7% 마이너스인데 상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다시 또 쓰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나스닥도 지금 단기 급락을 다 회복하면서 3분기로 본다 그러면 거의 한 약보합 수준의 수준까지 수익률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하락을 좀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한 마이너스 2.4% 정도 나오는데 그나마 코스피나 코스닥 대비로는 또 양호한 흐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9월 이제 첫째 거래가 오늘 시작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9월 달이 좀 약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가 진행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지금 9월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한 2.3% 그리고 국내 코스피가 이제 마이너스 한 0.9%인데 뭐 절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 12개월 중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가장 최저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한 것이고요. 또 코스피도 지금 보면은 지금 저희 끝에서 두 번째 정도 수준의 그런 월 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9월 이후에는 그 11월이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나올 텐데 급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또 11월 달에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9월이 가장 나빴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9월 달은 미국 같은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는 시점으로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그 유대교 신년이 보통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 사이에 있는데 따라서 유대교 투자자들에게는 9월이 지금 연말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 수익률 확정을 위한 어떤 물량 추저라든지 아니면 부크로징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보시면 9월이 보통 이제 추석이 이제 끼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조금 좀 연기하려는 그런 회피 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이벤트가 이제 10일에 미국 대선과 관련한 2차 TV 토론회가 있고 그리고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다수의 큰 이벤트가 존재함에 따라서 9월 중순 이후에는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9월 중순 이후에 좀 말점으로 가서 변동성이 확대될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11월이 이제 연중 수익률이 좋은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저희가 9월에는 좀 쉬어가고 4분기 11월을 기다려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 이 4분기가 보통 이제 상당히 좀 증시가 이번에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달에 미국 FOMC에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당장 경제 지표에 나타나기 수는 있겠지만 그 확인되는 시점은 지금 11월에 있을 어떤 10월 경제지표 확인 발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할 거기 때문에 네. 11월 가서 긍정적 효과가 많이 확인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특수하게 이제 미국 대선이 속해 있는 해인데 과거 경험상 미국 대선이 있는 해는 보통 2, 3개월 전에 주가가 좋지 못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에 따라서 대선 전에 어떤 대규모 투자 등라든 중요한 결정을 미루려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선이 끝나면 그동안 연기되었던 어떤 수요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제 지표가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현상을 기대할 수 있는데 올해 역시도 미국 대선 이후에 빠른 경제 지표들의 어떤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4분기 증시는 강세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4분기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조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높아진 실적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3분기가 이제 실적을 확인하는 그런 실적 시즌 기간에 실적 눈높이가 이제 현실에 맞게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동안 실적이 좋지 못했던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금리나 지속 전망으로 인해서 어떤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사실 지수 산정은 이번 달에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 개선이 나타나는 시기는 결국 ETF가 설정되면서 그게 시작될 것인데 그런 그 ETF 설정 시기도 지금 4분기 후반부에 지금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질적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도 4분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4분기는 시장이 상당히 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그렇다면 이번 9월에는 강세장을 앞두고 좀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은 포트폴리오 재정비 시기로 좀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 단기에 좀 주목할 만한 업종이나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단기 그리고 장기 이렇게 좀 나눠서 투자 전략을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만 접근해 보면 일단 시장보다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 최근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에 관계없이 자체적인 그런 뭐 어떤 에너지가 좀 강한 업종을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에너지가 강한 업종을 찾기 위해서는 최근에 어떤 지수 흐름과 연계해서 수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지수 하락이 큰 구간에 하락률이 지수보다는 크지 않았는데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업종이 바로 자체적으로 좀 에너지가 강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시장 하락 구간에서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업종이 조선업,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건설, 유틸리티, 바이오, 게임, 2차 전지가 또 자체적으로 좀 에너지가 좀 강했다는 업종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조선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구간 유일하게 조금이나마 그나마 상승했던 그런 업종이고요. 또 금융업은 그 안에 증권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 좀 덜 하락한 후에 반등 구간에선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그런 업종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아마 실제로 이들 업종을 보유하시는 투자자라면 이번 단기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오히려 투자 수익률이 좀 양호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접근은 사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그런 초입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분명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 증시에서의 주도 업종은 이 성장주 안에서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업종이 확실히 내년에 주도 업종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좀 선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통적인 성장주 내에서 수급 공백 상태가 좀 지속되었던 업종에서 현재는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서 인터넷 플랫폼,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수급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좀 조점 매수를 좀 시작하는 구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고 있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미중 간의 그런 분쟁이 지금 지속됨에 따라서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인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대선 경쟁에서도 민주당 해리스 후보 그리고 공화당 부통령 후보 벤스 부인 모두 인도계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계에서의 어떤 인도계의 파워가 좀 강해지고 있는 만큼 인도에서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그런 장기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보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IT 가전, 그 자동차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연평균 기온이 섭씨 24.9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2.2도 대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보급률은 지금 5%로 지금 낮긴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경제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요가 이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전자 뭐 지금 보고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자동차 역시도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에 현대차의 인도 법인 매출 비중과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역시도 장기적 관심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 관련해서 LG전자까지도 좀 같이 종목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또 단기적으로 증권과 그리고 조선업이 좀 유효할 것 같다,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종목을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네. 네, 구체적인 종목이 있다면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네, 어떤 일단 걸 조선 저희가 같은 봐야 경우가 사실 최근에 이제 슈퍼사이클이 진입했다는 소식은 많이 들으셨는데 2000년도 중후반에 어떤 뭐 수주가 증가하면서 성과 상승, 실적 개선으로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는데 이렇게 좋은 호황기를 감안한다면 최근 주가 흐름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장기간 상승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고 또 환율 하락을 하면서 수출주라는 어떤 부담감도 충분히 작용을 했다라고 보지만 저는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는 좀 주목해야 되는 업종으로 조선주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를 보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해리스 후보가 당연히 월등하게 앞선 흐름으로 보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미국 대선의 어떤 그 선거 방식과 관련해서 본다면 2차 TV 토론 이후에는 트럼프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에 이제 조선 방산 원자력 업종이 좀 반등하는 시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면서 원가 중 비중이 높은 후판 가격 역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높은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박 매출 비중이 이번에는 확실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종목은 이제 하나오션을 좀 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2분기까지는 경쟁사 대비 수익성 회복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보였는데 3분기부터는 저가에 수주한 컨테이너선 인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사 중에서 수익성 개선 그런 속도는 가장 좀 돋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업종 내에서 가장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점에서 꾸준하게 지금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조선업 쪽에서는 하나오션을 보고 계신데 증권업 쪽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증권은 일단은 4분기 강세장 전환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저금리 그리고 어떤 뭐 밸류에이션 뭐 이런 매력, 이런 성장주 뭐 이런 거에 증권업이 좀 부합된다 볼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실적 대비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실적이 성장됨과 함께 고배당 매력도 상당히 높아질 것인데 따라서 지금 증권사들 중에서 좀 고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있는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손실 위험성, 그다음 PF 무실도를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그 중에서 좀 꼽을 수 있는 종목은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지금 해외 주식과 금융상품 판매에 상대적 강점이 있는 상황에서 올해 배당 수익률이 한 6.8%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NH투자증권 역시도 지금 이제 컨센서스로 본다 그러면 한 6.6%의 예상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브로커리지 점유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또 가장 또 돋보이는 증권주 중에 하나라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좀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배당 수익률이 지금 5에서 한 7% 수준은 충분히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시고 또 주주환원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런 계획을 발표했던 종목 위주로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증시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배당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 증권업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9월은 다 역사적으로 조금 힘든 달이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사실 통계가 매년 100% 다 들어맞진 않잖아요. 이번 연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대선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있는 만큼 조금은 다른 이변이 있는 9월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8월에도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우리 시장을 대응했던 만큼 이번 한 달은 조금 더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9월 첫 거래일입니다.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